오늘은 지질시대 나갈 겁니다. 45페이지 PCO. 준영아 뭐해? 45페이지 PCO. 자, 오늘은 지질시대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우선 지질시대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지질시대의 정의. 지질시대란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진 후부터 현재까지를 전부 다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내가 지구 탄생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가끔 문제 보면은 생명체의 출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한다 라는 보기가 진짜 자주 나와. 근데 아니지. 지구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생명체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체의 출현부터가 아니라 지구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부터, 생명체가 없을 때부터 현재를 전부 다 지질시대라고 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지질시대를 4개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오래된 시대가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시대가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리고 마지막이 현재까지 속한 신생대지. 이렇게 지질시대를 4개로 구분을 했어. 근데 구분을 했으면은 뭔가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야. 구분을 한 기준. 그래서 지질시대를 구분한 기준을 보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했냐면, 생물계에 각 지질시대마다 살던 생물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 생물계에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생물이 갑자기 멸종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등장을 하면은 그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을 해준 거야. 근데 지질시대 때 살았던 생물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없잖아, 지금. 그럼 이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화석으로 알 수 있지, 화석. 지금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이 뭔지 모르지만 옛날에 남아있던 화석을 통해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화석도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쓰이죠. 그리고 이따 마지막에 설명을 할 거지만, 지질시대 동안에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게 돼. 생물이 갑자기 죽는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는데,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면은 원래 살았던 생물은 갑자기 죽어버리고 갑자기 또 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생물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럼 엄청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지. 그래서 생물의 대멸종도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지질시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질시대를 하기 전에 화석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 겁니다. 화석. 애들이 왜 안 오냐? 자, 책에 보면은 화석이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활동 흔적이 보존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화석이 만들어지려면은 아무거나 다 화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모든 생물이 다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생물만 화석으로 남을 수가 있어. 그래서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우선은 개체 수가 많아야겠지. 생물이 많이 살아야지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개체 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석으로 남으려면은 그 생물이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생물이 흐물텅거리면은 그건 화석으로 남을 수가 없잖아. 단단한 부분, 뼈 같은 거, 이렇게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지금까지 보존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빠른 매몰과 화석화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빠른 매몰이라는 거는 땅 속에 묻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옛날에 생물이 살았어. 생물이 살았는데 생물을 그릴 수가 없네. 물고기를 그려볼까? 저 물고기가 살았어. 물고기가 살았는데 얘가 이제 죽어서 화석이 될 거야. 근데 죽어서 이제 이렇게 땅에 있어. 근데 얘가 계속 땅에 있으면, 땅 위에 있으면 이 위에 막 물이 막 지나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얘가 훼손이 되겠지, 훼손. 그러니까 훼손이 일어나기 전에 땅 속에 눕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자, 물고기. 자, 땅 속에 이렇게 묻혀야 된다는 거야. 훼손이 되기 전에. 너무 느리게 매물이 일어나면 그 중간에 훼손이 많이 되니까 화석으로 남을 수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빠른 매물과 화석화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석화 작용으로는 밑에 몰드와 캐스트가 나오지. 얘는 쉽게 말해서 너네 초콜릿 만들어 본 적 있어? 있어? 오, 초콜릿 만들 때 왜 틀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 초콜릿 틀. 이거를 똑같은 말로 초콜릿 몰드라고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초콜릿 몰드? 그래서 몰드라는 게 틀이란 뜻이야, 틀. 이렇게 틀. 그리고 캐스트라는 거는 이 틀에 그러면 초콜릿을 부어야 되잖아, 초콜릿 만들려면은. 그 초콜릿에 속하는 게 캐스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틀 자체를 몰드라고 하는 거고, 초콜릿을 부어서 초콜릿이 굳었지. 그럼 빼냈지. 그럼 하트 모양 초콜릿이 나왔지. 이게 캐스트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몰드는 화석이 지하수 등에 용해되어 없어지고 형태만 남아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공룡 발자국 같은 것도 몰드지, 틀만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 틀을 몰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캐스트는 용해된 부분에 다른 광물질이 채워져 원래 생물체의 형태를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물체는 아닌데 다른 것들이 이 틀에 넣어지면서 그거랑 똑같은 생긴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를 캐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틀을 몰드라고 하고 초콜릿이 캐스트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그 다음에 화석의 종류를 볼 건데, 화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가 표준 화석. 표준 화석이라는 거는 지질시대, 어떤 해당 지질시대를 기준, 그 지질시대를 특정하는 그런 화석을 얘기하는 거고, 시상화석. 이때 상이라는 게 약간 모습이야, 모습. 그래서 특정 지질시대의 모습,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표준 화석은 그 화석의 생성 시기, 그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거를 표준 화석이라고 하고, 시상 화석은 그 지층이 생성된 환경을 알려주는 거를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표준 화석부터 보면은 생성 시기를 알려줘야 돼. 근데 조건이 필요하지. 어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성칸부리아 때도 살았고, 고생 때도 살았고, 중생 때도 살았고, 신생 때도 살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지층에서 그 화석을 발견을 했어. 그럼 이 지층이 성칸부리아 지층인지, 고생대 지층인지, 중생대 지층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 딱 성칸부리아 때만 살았다, 아니면 고생대 때만 살았다, 이래야지만 그 시기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야. 즉 생존 기간이 짧아야지만 표준 화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시상화석은 각각 환경이 다른 생태가 있는 거야. 각각 환경이 다른 생태가 있는데, 어떤 동그라미 생물체는 환경 A, B, C에 다 살 수 있어. 근데 세모라는 생물체는 B에만 살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지층에서 동그라미가 발견된 지층이 있고,
세모가 발견된 지층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세모가 발견된 지층은 딱 보면 환경 B에 생성된 거구나 알 수 있지? 근데 동그라미가 발견된 지층은 환경 A인지 B인지 C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시상화석이 되려면 환경을 알려주려면 그 생물이 분포했던 면적이 좁아야 된다고. 분포 면적이 좁아야지 딱 그 분포 면적만큼 환경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표준화석이 되려면 생존 기간은 짧으면서 분포 면적은 넓어야지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시상화석은 또 반대로 분포 면적은 좁으면서 생존 기간은 길어야지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표준화석, 시상화석 할 때 저 두 개로 이제 푸는 그래프가 나와. 생존 시기. X축은 분포 면적을 나타내는 거고 Y축은 생존 시기를 나타내는 건데, 자, A와 B가 있는데 지금 A를 보면은 얘는 생존 시기는 길고 분포 면적은 좁지? 얘는 X축에서는 왼쪽에 있고 Y축에서는 위에 있으니까 생존 시기는 길고 분포 면적은 좁잖아. 그럼 이건 무슨 화석이야? 시상화석이죠. 그럼 B는 반대로 얘는 생존 시기는 짧고 분포 면적은 긴 게 아니고 넓으니까 얘는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은 표준 화석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문제 나와.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 어떤 게 시상인지 어떤 게 표준인지 모를 때 막 삼엽증 같은 걸 줘. 그러면 이 삼엽증은 A에 속하냐 B에 속하냐 라고 하면은 A가 시상이고 B가 표준이라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엽증이 시상인지 표준인지를 구분을 해서 골라주면 되겠죠. 근데 이때 가끔씩 문제에서 보통은 X축이 분포 면적이고 Y축이 생존 시기거든? 생존 기간이거든? 근데 이거를 바꿔서 하는 것도 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꿔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가 시상 표준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바꿔서 나오면 반대로 하니까. 그래서 저런 조건을 보고 표준인지 시상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예시. 자주 나오는 걸로 보면은 화석은 개체수가 많고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빠른 매몰과 화석과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성칸부리아 때는 일단 생물의 개체수가 별로 없었어. 생물이 거의 못 살았어. 이때는 환경이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생물 개체수가 적었고, 그리고 단단한 부분을 가진 생물이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성칸부리아 화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표준 화석을 할 때는 성칸부리아 화석은 잘 다루지 않고 고생대부터 보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고생대에 자주 나오는 화석 삼엽충 많이 들어봤지? 삼엽충, 갑주어. 갑주어는 물고기인데 갑옷을 입고 있는 물고기. 그러니까 이 웹부분이 되게 단단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고기를 갑주어라고 하거든. 어류의 조상. 그래서 갑주어, 방추충.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해양생물들이죠. 그래서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이 세 가지가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고, 그 다음에 중생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공룡. 그리고 해양생물 중에 하나인 암모나이트. 이거는 중생대의 표준 화석.
그 다음에 신생대의 표준 화석으로는 매머드. 코끼리 닮은 애 있지, 코끼리 닮은. 옛날에 살았던. 매머드랑 화폐석. 화폐석은 플랑크톤의 일종이야. 그래서 얘는 바다 생물.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화폐석은 바다 생물이고, 그 다음에 시상 화석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산호, 그리고 고사리, 그리고 조개도 자주 나와. 보면은 산호는 우선 바다에 서식해야 되지. 고사리는 육지, 조개는 바다. 그 다음에 산호는 바다에 서식하는데, 근데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수온이 높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보통 산호가 서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사리는 육지에 사는데 습하고 따뜻한 육지에 많이 산다. 습하고 따뜻한 육지. 적도 부근이겠지, 적도 부근. 그 다음에 조개. 조개는 바다에 사는데 얕은 바다나 혹은 갯벌 같은 곳. 그래서 각각의 화석을 보고 그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의 환경을 알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석들의 예시를 외워둘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화석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 근데 공룡 같은 거는 쉬워. 이건 딱 봐도 공룡 화석이야. 근데 화폐석이나 아니면 산호나 이런 것들은 딱 봤을 때 잘 모른단 말이야, 화석을. 근데 시험 문제는 보통 그림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무슨 화석이구나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글로만 외우지 말고 그림을 많이 봐야 돼, 지지시대에서는. 준영이 뭐가 그렇게 안 보여? 저 조개가 안 보여요. 조개, 바다, 얕은 바다, 갯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혹시 있나요? 없지? 지지시대는 어렵지 않아요. 외우기만 하면 돼. 그러면 46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46페이지) 화석의 이용. 과거 환경 변화나 수륙 분포의 변화 등을 알아내는 데 이용된다. 그 밑에 그림에 오른쪽 그림 봐봐. 오른쪽 그림은 메소사우루스라는 화석을 발견을 한 건데, 메소사우루스라는 공룡의 화석을 발견을 했어. 근데 지금 대륙이 다 나눠져 있잖아. 대륙이 나눠져 있는데 봤더니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여기랑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 것 같아? 옛날에는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메소사우루스가 살다가 근데 얘네가 분리가 되면서 메소사우루스도 같이 나눠졌구나.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면은 옛날에는 판게아, 좀 이따 할 거지만 판게아는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 판게아를 형성을 했다가 다시 분리가 되었구나. 옛날에는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화석을 통해서 알아냈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질시대가 나오는데 성칸부리아 때부터 차근차근히 봅시다. 1번 성칸부리아. 자, 성칸부리아 시대 때 환경이란 생물을 볼 건데, 먼저 환경은 일단 지금은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들이 막 있지만 성칸부리아 때는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처음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어.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고, 대기 중에 산소가 없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랬지. 기억나? 옛날에 다 했는데. 오존층은 O3잖아. 그래서 대기 중에 O2가 없으니까 O3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지 못했고, 근데 원래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지 못하니까 자외선도 차단이 되지 못해서 너무 많은 자외선이 들어오니까 육상에서는 생물이 살지가 않았다. 육상 생물은 이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자외선이 적게 들어오는 바다 생물만 성칸브리아 때는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대기 중에 산소가 없어서 육상 생물이 살 수 없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성칸브리아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고 하네요. 빙하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생물을 볼 건데, 성칸브리아 때 나오는 생물은 딱 하나, 남세균. 남세균은 세균이야. 세균 중에 하나인데 얘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야.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라고 얘기를 해. 보통 광합성은 식물이 하지. 근데 세균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광합성 세균이 있는데, 남세균이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광합성은 대기 중에 있는 CO2와 물을 이용해서 빛을 받으면 포도당이랑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는데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야. 즉 남세균의 역할이 뭐다? 대기 중에 산소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남세균에 의해서 최초로 성칸브리아 한 중반쯤에 대기 중에 산소가 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성칸브리아 시대 때 화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때 나오는 두 개의 화석이 있어. 첫 번째가 스트로마톨라이트. 안 외워지면 스트로마톨라이트 10번씩 말하면 외워져.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디아카라 동물군.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아까 말했던 남세균의 화석이야. 남세균. 얘는 남세균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 남세균의 화석이고, 그리고 남세균은 세포가 한 개로 이루어진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거든. 세포 한 개가 즉 몸인 거지. 몸이 세포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이거를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 생물의 화석.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단세포 생물이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 생물이다. 그리고 다세포 생물은 성칸브리아부터 출현을 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성칸브리아 때 환경이랑 생물, 화석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지금 책에는 없는데 산소 말고도 다른 기체의 분압이 나올 때가 있는데, 기체 분압. 기체가 얼마나 있었냐? 보면은 성칸브리아 때를 보는 거야. 성칸브리아 때 기체 분압을 보면은 산소는 처음에 없었다가 중간부터 생기지. 산소. 그 다음에 산소 말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처음에 있었어. 왜냐면 남세균이 광합성 하려면 이산화탄소 필요하잖아.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이산화탄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소는 그냥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그래서 산소는 왜 증가하는지 알겠고, 얘는 남세균의 광합성 때문에 증가하는 거고, 이산화탄소를 보면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가 남세균의 광합성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쓰지. 그러니까 남세균의 광합성에 의해서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산화탄소 감소에 많은 영향을 못 미쳤고,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다가 바다에 녹은 거야.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다가 바다에 녹게 되고, 녹아서 HCO3-라는 탄산염 형태가 되거든. 그래서 바다에 녹음으로써 대기 중에 있는 기체 분압이 낮아지게 되었다. 당연히 광합성보다는 바다에 녹은 게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였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감소 요인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고생대. 고생대에 가면은 이제 고생대는 산소가 존재하겠지. 남세균이 만들었으니까. 대기 중에 산소가 있게 되고, 산소가 있으면은 그 산소로부터 오존층이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오존층이 형성이 되니까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고, 자외선을 차단을 하니까 이제는 육상생물도 등장을 할 수 있더라. 육상생물이 고생대에 등장한 이유가 대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면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고,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을 하면서 육상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생대 때 육상생물이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생대 또 말기에 빙하기가 있죠, 빙하기. 그리고 고생대에 또 하나 중요한 환경. 아까 얘기했던 판게야. 판게라는 게, 지금 대륙들은 다 나눠져 있지만 옛날의 대륙들은 이렇게 다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이뤘어. 그래서 이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판게야라고 불러주는 거야. 판게야. 그래서 고생대 때는 이렇게 대륙이 합쳐진 모습인 판게아를 형성하였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판게아 형성. 그 다음에 생물을 보면 동물이랑 식물을 나눠서 봅시다. 아까 고생대 표준화석 삼엽충. 삼엽충이 고생대에 가장 먼저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삼엽충 다음에 어류. 그리고 고생대 때는 이제 육상생물이 출현하잖아. 그래서 바다랑 육지랑 모두 살 수 있는 양서류가 그 다음에 등장을 했죠. 근데 삼엽충까지는 얘네들은 척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척추. 그래서 얘네를 무척추 동물이라고 하고, 척추, 우리 등에 있는 뼈 있잖아. 무척추 동물. 그리고 어류부터 시작해서 척추 동물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동물로는 삼엽충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어류,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양서류. 그리고 식물로는 양치식물이라는 게 있는데, 양치식물이라는 게 가장 최초로 등장한 식물이고, 대표적인 거 고사리. 우리가 먹는 그 고사리가 양치식물. 그리고 이 양치식물은 너네 그 화석연료 할 때, 화석연료는 생물의 사체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었지. 기억나? 그래서 이때 양치식물, 즉 고사리가 고생대 때 퇴적이 됐어. 퇴적이 돼서 오랜 시간 퇴적이 되어 있다가 현재의
석탄층을 이루고 있지. 화석연료가 된 거지. 그래서 현재 석탄층을 이루고 있는 게 고생대 때 양치식물이 현재 석탄층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양치식물 다음에 등장한 식물이 거시식물. 거시식물은 말 그대로 씨가 겉에 있는 식물이다 해서 거시식물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게 씨가 있으면은 이 씨가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감싸져 있고. 이게 거시식물이고, 그리고 어떤 거는 씨가 이렇게 있으면 씨를 무언가가 감싸고 있어. 심피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씨가 안쪽에 있는 거를 속씨식물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진짜 씨가 겉에 있는 식물이다 하고 거시식물이 양치식물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죠. 등장.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말했었지. 거시식물이 등장한 건 고생되지만 나중에 거시식물이 번성하는 거는 중생되죠. 거시식물도 그렇고 속시식물도 그렇고 등장한 시기랑 번성한 시기가 달라.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줘야 돼. 말장난에 낚이지 말고요. 거시식물이 등장하였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애매하네. 중생대. 그러면 시간이 애매하니까 좀 쉬었다가 중생대부터 들어갈게요.